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제대로 된 역전의 용사 6명이 모였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상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먼저 일단 아이고. 야, 아니 오늘 진짜 역전의 용사입니다. 다들. 역전의 용사. 네, 벌써부터 소송이 몇 개 걸릴까 오늘 혹시 방송에서 조율하는데 벌써부터 손에 땀이 쥐네요. 저 이미 당했고요. 네. 3월 18일 날 결심도 있고 뭐 전문으로 당하고 계시죠? 일단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전문으로 당하고 있는 신영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아니 근데 소송 당한 분이 얼굴이 저렇게 화나면 어떻게 해요? 뭐 당당하게 감당해야죠. 뭐. 야 즐기시는 것 같다. 난 겁나던데. 아 근데 이 정권에서 소송 당하는 거는 영예죠, 영예. 뭐 소송 안 당했죠? 좀 많이 좀 어제도 또 새로 하나 들어온 거 있어. 언론중재라고. 소송보다 더 피곤한 게 아니 있습니다. 요새 안 당하면 그랬어요. 최강욱 의원 500명 안에도 못 들어왔다고 얼마나 분통 터져 하시든지. 황명필 최고위원 박수 보내주세요. 오늘 제대로 취재해서 오셨죠? 취재 안 하는 것은 밝히지 않는다. 네. 그리고 강덕구 의원님은 지금 현재 고발된 적이 없다고 생각. 일단 박수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석권당했는데요. 예. 다 처리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처리했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굉장히 얼굴이 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처리가 잘 됐어. 이번 대선 때도 당하실 것 같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가신 거 없죠? 저는 이제 변호사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많이 걸고 이러진 않는데 야. 뭐 저도 대선 때는 뭐 한두 건 정도 당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눌 게 실제 취재된 내용도 있고 소문의 단계는 넘어서서 제보까지 있는데 이거를 밝히느냐 마느냐 방송 전까지 저희들이 매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다 까겠습니다. 까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우리가 추측성으로 하는 이야기를 약간 더 진실하게 받아들이시면 저희들 명예훼손도 피하고 실제 일어났던 일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상상력을 동원하더라도 오늘은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Are you ready? 깔 준비됐어요? 이 말입니다. 네, 같이 까보죠 한번. 알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벌써 2,500분이 오셨고요. 양우재님, 이윤직 선생님, 양영진님, 엄브레드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마음하나님, 그리고 바나나 메론님, 오창익 교수가 없는데 오창익 교수 누굴 보고 오창익 교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창익 교수는 다른 날 나오시는데요. 자, 오창익 교수. 제가 비슷하게 생겼죠. 저를 오창익 교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조금 부럽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네. 수그리 뉴스님 모두 고맙습니다. 자, 다 까라 이렇게 하셨고요. 아이고 제가 이제 감기 빨리 나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2부 인터뷰가 아주 재밌는 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부산시 교육감 선거가 4월 2일에 있는데요. 아주 특이하고 그리고 화제 인물 한 분이 계십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나오셨는데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2부 인터뷰 보시면요. 깜짝 놀랄 건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그리고 민주당과는 약간 인연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정말로 정제된 인터뷰를 준비했는데 나중에 풀 영상 보시면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전용사 제대로 출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3,000분 넘게 오셨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공개할 내용은 김건희 돈 봉투가 존재했다. 오늘 오후에 민주당에서 깠는데요. 네. 먼저 그 내용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강의가 뭐시고 뭐 김건희 누구 금이 못 받아 하니까 면책이니까 금이 보면 뭐 무슨 책이냐고 막 상의하고 그 조금 이야기했잖아. 풀을 받았으니까 받았다 그런 거지 안 받은 걸 받았다 그러니까 참고 말고 있어서 그 봉투할까 하면 김건희 여사도 그거 다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지금 집정리할 때도 안방농에 그 봉투를 들고 있더라고. 네, 그때까지도. 그때까지도 지가 말하는 보험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봉투가 그게 아이고 내가 좀 말을 잘하면 모르겠습니다. 봉투 받은 거 말이에요. 그래 뭐 내려오는 날도 내보고 보여줬어. 봉투를 받았다고. 고생해서 좀 떼줄 줄 알았으면 안 떼고 그걸 다 해가지고 뭐하려고 보관하고 다 있는 거 보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이게 공개가 된 것은 김건희 돈 봉투에 대해서는 한 번 나왔지만 저 녹취는 최초 공개인데요.
일단 문제는- 명태균이 떠올리듯이 나 이런 것도 있다라고 사실은 발설을 하긴 했는데 녹취가 좀 공개된 건 처음이네요. 처음인데 문제는 자 저렇게 해서 돈 봉투를 받고 금액까지 나오거든요. 저기에서는 없지만 500만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돈을 쭉 내서 세봤는데 저 사람 또는 김건희와 관련돼서는 이번에 어떤 기소 내용에도 저 내용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자체가 지금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이제 김건희 씨가 돼야 될 텐데 뭐 그 윗선에 대한 수사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변죽만 울린 것 같고요. 저렇게 돈 봉투를 뭐 500만 원이든 뭐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저렇게 마음대로 뿌렸다라고 한다면은 즉각적으로 저 돈의 목적을 일단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돈을 어떻게 조성했나 뭐 저게 뭐 단발성으로 500만 원만 갔을 리는 매우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이라도 저는 이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이제 된 거 아니냐. 이제 녹취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에 대한 저 돈봉투의 실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그래서 당연히 명태균 특검이 통과되는 돼야만 하는 필연성이 여기에서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냥 흥미로 또 한 가지 이제 500만 원이잖아요. 5자. 예. 서울의 소리 105만 원. 5청 네. 또 전화번호도 5자. 네, 제가 밝혔던 대로 전화번호도 다 5자. 김건희 씨가 여러 번 바꾼 전화번호도 다 5자. 렌트하는 차량도 다 5자. 집무실도 5층. 그리고 심지어 SNS 아마 유심히 안 본 분들 모를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단체로 뿌리는 그 SNS 있잖아요. 문자. 그 발송 번호도 5자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저 봉투에 아크로비스타 그 뭡니까 지금 이제 그 코바나 콘텐츠 봉투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저 봉투도 아마 그 봉투인 것 같은데 열어보고 이렇게 명태균 대표가 세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500만 원으로 추정이 되지 실제 500만인지 아닌지는 누가 일일이 세 보는 게 아니고 명태균 씨가 이제 다른 사람은 나눈 게 아니니까 500만 원 우리가 특정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제가 이건 또 명예훼손 되는 거 아닙니까? 5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제가 이제 전언을 받았고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오늘 녹취에 나오는 저분 그 명태균 씨 차 운전했다는 분도 뭐 국장급인데요. 어쨌든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 정도 내용 되면 김건희가 명태균한테만 줬겠느냐? 여러 사람들한테 줬고 이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명태균 씨가 그 얘기했어요. 검찰한테서 그 최성희에 내가 돈 봉투도 그냥 올려놨는데 그거 못 봤나? 뭐 검찰이 뭐 봉투 그냥 던져놨는데 하는 그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어쨌든 본인이 검찰에 가면서 던졌을 때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얘기 던지지는 않거든요. 너네 이걸 조사를 하면 결국은 김건희에 대한 것까지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엄포를 놓듯이 던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통은 커요. 그래서 이 500만 원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한테만 그렇게 줬을 리가 없습니다. 이명수 오면 엄마가 1억이라도 주지 뭐 이런 얘기 던지지 않습니까? 이 통은 큰 사람이라서 한 명한테 500만 원 주고 그렇게 끝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뭐 고모가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튜버들 관리하면서 다 돈으로 사실 주물렀던 것인데 기왕에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되면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태까지 수사하지 않은 검사들이 서울로 올라왔을 뿐 그 사람들이 갑자기 수사할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봉투는 물론이고 명태균 씨가 그동안 펄럭펄럭했던 무슨 뭐 그 황금폰 들어있는 박스 같은 경우도 다 인지하고서도 압수조차 사실 하지 않은 게 검찰이기 때문에 그 검찰이 갑자기 서울 올라왔다고 수사는 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강력하게 사실 이게 대선 전에 이제 검찰 캐비넷에 넣고 이제 자기들 영향력을 과시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대선에 나올 국임당 선수들 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든 대선 전에 이 캐비넷이 오픈돼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가 푸시를 해야 된다. 푸시를 해야 된다. 네. 예.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권력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검찰 권력을 알았고 검찰 권력. 하나는 돈의 권력. 예. 돈의 힘. 예, 그래서 검찰 권력은 현재 살고 있는 누구, 그리고 전에 누구,
포함해서 검찰 권력을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포함해서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을 더 벌려면 권력을 이용하고 그리고 돈을 갖고 주고받고 이렇게 할 줄 아는 김건희였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보다 훨씬 더 정치를 할 줄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고모가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뒤에는 김건희가 있을 줄 모른다. 좀 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봐주기다. 그런데 막 우리는 이렇게 지금 흥분하는데 왜 민심은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 이렇게 소리를 못 지르고 있느냐.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데 내성이 생겼습니까? 충분히 저런 일을 김건희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그게 일단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현명하시기 때문에 항상 선후관계와 가능성이 어느 정도 고조됐을 때 그때 힘을 실어주시는 거거든요. 지난번 탄핵 때도 정권 우리 탈취 직후부터 사실 탄핵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시민들께서 거리를 두셨던 이유는 뭐냐면 아직은 아니다. 근데 이번에도 탄핵 그 바로 직전에 진짜 기적을 보여줬던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급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윤석열을 빨리 꼬린시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검찰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대선국민의 압박을 하든 뭐 특검을 하든 해서 김건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근데 저는 이제 국민들의 심리를 좀 보자면은 굉장히 지금 좀 자포자기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런 일은 그냥 알아서 척척척 해야 되는 일이고 검찰이 바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은 검사들 월급 왜 주겠습니까? 이런 일 하라고 봉급을 주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그 친이 쿠데타가 있기 전까지 윤석열이 본인의 말 잘 듣는 검사들 위주로 다 지금 이미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 검찰을 일단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차피 수사 제대로 안 할 거 별로 기대가 없으니까 그 목소리가 안 모이고 요구도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럼 이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특검이 단 한 건도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하겠다 발의는 많이 되고 재의결해서 무산되고 이 특검을 제정하고자 하는 절차는 많이 밟았는데 하나도 특검이 통과된 게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께서도 아마 국민의힘으로 빗장 수비를 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좀 약간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큰 틀에서 탄핵을 빨리 하고 탄핵 이후에 대선으로 들어가고 저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야지 이게 좀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이지 않을까. 냉정하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는 뭐 수사가 이루어지기가 너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안타깝습니다만은. 자, 검찰이 이제 조항경으로 가져왔으면 수사를 좀 박차를 가할 것이다 수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냥 가지고 뭉갤 것이다라고 하는데 신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중앙지검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물론 이제 권력이 다 죽어가니까 또 검찰이 옛날처럼 또 사냥개 본능이 나와가지고 또 어떻게 돌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이 검찰은 정말 윤석열의 사냥개고 서울중앙지검장 자체가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던 사람이에요. 검찰 조직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도이치모터스 덮어주고 뇌물 받는 거 명품백 다 덮어주고 했던 것들을 보면 지금 이 사안도 이렇게 정의를 가지고 이 검찰이 접근하기보다는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정략적 목적이 더 그 안에는 우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별로 기대는 안 갖는 게 좋지 않나. 아니 이 와중에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 기각 아예 저 법원으로 넘기지도 않는 거 보면 뭐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검찰 그거는-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모양 빠집니까? 몇 달 동안 뭉개고 있다가 중앙지검 갔다고 갑자기 열심히 해서 뭐를 이렇게 한다. 이 정말 모양 빠지는 일이죠. 모양 빠지는 수준의 사태 인식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는 생존의 그렇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네. 그 김성훈이 얼마나 중요한 지금 내란 가담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구속영장을 한 달 동안 벌써 세 번째로 기각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 입맛에 맞도록 다 갖춰가지고 영장을 세 번 쳤거든요. 네. 이거는 더구나 13일 날 쳤는데 일주일 만에 기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모냥 수준이 아니라 검찰 명운을 걸고 아이 뭐 스타일을 망가지든 뭐 머리 헝클어지든 상관없고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검찰이 이 내란에 깊숙이 개입이 돼 있다.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지금 진행 중인 창원에서 올라온 사건 이거를 수사할까? 절대 안 한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기에 검찰은 항상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서 사실 자기들이 정권을 선택해 왔어요. 그게 검찰의 권력으로 이어졌고. 근데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답지가 없어. 오로지 생존 여부가 검찰의 판단일 것이야. 그럼 생존하는데 도움되는 건 수사하지 않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그런데 오히려 살기 위해서 특검 가기 전에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저는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성훈 경호처장 세 번째 지금 구속영장 기각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강호 경호본부장 두 번째 기각했잖아요. 근데 중앙지검으로 넘어갔잖아요, 창원에서. 근데 조금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캐비넷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윤석열이 봐주고 싶은 사람을 봐주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캐비넷에 놔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관련된 부분도 상당 부분 저는 캐비넷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선의 흐름이 여론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인용 되냐 안 되냐. 이게 결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용되면 저는 캐비넷 충분히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직이 살아야 되니까.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봐야 되는데 현재는 막지만 그리고 전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장 구속영장 기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비아폰 서버가 지금 이쪽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마사지 하는 건데 만약에 정권이 전 민주당으로 넘어온다 이러면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저는 검찰은 충분히 여태까지 그랬듯이 내부에서 발라진하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권력을 향해서 또 죽은 노릇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근데 왜 그럼요.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을 왜 아니, 드리죠? 민주당이 다 같이 집권 이게 뭐 해야죠. 뭐 민주 세력이 어쨌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아, 검찰이 그러니까 우리도 내는 이제 적은- 후보를 낼 수 있으니까 이제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지금 어쨌든 민주진영에서 당연히 집권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조국혁신당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이제 후보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고민은 계속 하고 있지요. 네. 근데 그 고민의 결과는 어쨌든 민주 세력이 집권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 정의당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조 대표님이나 저는 조역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권 어쨌거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져와야 된다. 이게 절대 명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간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캐비넷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 우리 의원님 말씀 맞다나 우리가 정권 혁명 세력이 정권을 탈환하면 충분히 캐비넷 일부라도 열 수는 있다. 실제로 검찰 캐비넷이 역사적으로 열린 게 한 번 있습니다. 사실 DJ 때 캐비넷 열렸어요. 그래서 세풍도 수사하고 심지어 한나라당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이 드신 우리 DJ 선생님께서 사정을 너무 오래 하셔서 건강에 유해가 있지 않을까 네. 걱정된다는 얘기가 할 정도로 하지만 실제로 캐비넷이 열린 적은 그때 외에는 없다. 삼성 엑스파일 때도 실제로 국정원 압수수색을 처음 했어요. 그래서 삼성 놓지 말고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기업체 고위 관료 관련된 비위 녹취 테이프이 수백 개가 발견이 됐어요. 그거 다 들어갔거든요, 검찰로. 그러면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이거 계속 보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다쳤어요. 그런 캐비넷에 어마어마한 자료가 지금 있습니다. 네. 그거 우리가 아까 깨야 마무리 됩니다. 못한 거를 하나 하자면은 이제 우리 강덕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것도 이제 조국 대표님이 저한테 들어가시기 전에 네버를 물려주셨는데 예. 이것도 이제 그 중에 아니 하나예요. 방송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바꿔가면서 오시네요. 예. 근데 이제 많이 이 옷을 받으셨네. 제가 이제 키가 비슷하니까 예. 물려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탄핵은 어쨌든 당의 처음 설립 목적대로 탄핵은 일단 성공을 시켰는데 이제는 정권 교체의 최빙선이 되어달라. 그 본인은 이제 그 일을 함께 네. 옆에서 하지는 못하지만 응원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당이 지금부터는 민주 세력이 제7공화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아까 그 모양 빠진다는 얘기는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한 포석이었는데 좀 잘려서 그렇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근데 특검에 큰 기대도 현재로서는 별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검 지금 들어가서
중간중간에 그러면 바로 대송국면 들어가는데 특검 내용을 무슨 발표를 한다고 한들 옛날에 남북 정상회담 발표했을 때 역풍 맞은 것처럼 또 그렇게 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이 캐비넷의 문제라든지 검찰의 완전한 개혁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그리고 저도 이 자, 말씀을 예. 하나만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검찰도 조직 내부의 건강성을 우리가 좀 측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길로 조직이 가면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자정 능력을 전 이렇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 속으로 이제 퇴장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럼 검찰은 어떤가를 보면 검찰이 자정작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사장 탄핵한다 그러면은 우르르 들고 일어나는데 본인들의 선배들이나 검사장들이 김건희에 대해서 면죄부 주고 폰 뺏기고 왔을 때 아무도 소리 안 냅니다. 정말 쥐새끼 하나도 소리를 안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검찰이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그래도 자정작용이 좀 남아있었을 때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의 손을 거치기 전에 검찰이었더라면은 저는 조금 더 기대해보고 정권 말기에 또 검찰이 어떠한 또 액션을 취해서 뭐 나름의 정의의 부스러기라도 저는 할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지금은 윤석열 한동훈 이거를 한 6, 7년 겪고 나니까 검사들이요 완전히 자정작용을 전 이렇다고 봅니다. 물론 예. 지금도 형사부 하면서 밤 늦게까지 기록에 파묻혀 사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저도 제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요 자기 밥벌이하고 자기 일하기 바쁘지 어떤 정의를 위해서 자기를 걸고 뭐 예를 들면 박정훈 대령 같이 저렇게 하는 검사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자정작용을 잃어버린 이 검찰을 어떻게 이제는 다시 해체하면서 재조직해서 어떻게 정말 정의를 지키면서 또 정치권으로 자유로운 그런 정말 정의의 수호자인 검찰 조직을 만드느냐를 이제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지 지금 이 체계에서의 이 검찰은 저는 기대가 0이다. 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0이다. 숙제들이 앞에 예, 예. 있다고 보는데 요 황채구 의원님 말씀하고 지금 두 분 말씀 받아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다른 각도인데 검찰에서 굉장히 지금 특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끌으나 자기들이 땡겨서 해나 결국 마찬가지다. 빨리 땡긴다 하더라도 조기 대선이면 못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못하는 것이고 등등 이런 계산들이 이미 정치권 이상의 정부 감각으로 이미 다 판단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자, 점점 지연된 정의가 되고 있는 아니 거죠. 이 정치 검찰이죠. 근데 우리 당에 이성윤 의원 또 김기피 의원 또 임분함 의원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조육당에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사실 검찰이 2천여 명 검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검사들 중에서 정치 검사들이 그렇게 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권력의 중심은 정치 검찰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새날이 오는 것에 대한 기대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런 말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는 안 하고요. 저는 아직은 희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권력을 민주당이 선한 권력이 되면 저는 뭐 검찰 스스로 또 우리가 개혁을 통해서 검찰이 검찰답게 만들어 가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민주당의 집권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런 자, 의미에서 저는 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검찰개혁 4법을 빨리 좀 통과시켰으면 예.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의견은 확실히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특검은 통과 안 되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검찰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을 덮고 넘어가자는 것은 절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500만 원짜리 돈봉투가 나왔다. 500만 원으로 추정되는 돈봉투가 나왔다. 한마디만 딱 더하면요. 한마디 지금 더 하면 지금 안 되고 가야 되는데 빨리 하십시오. 황치호께서 말씀하신 검찰 개혁 있잖아요. 예. 해야 됩니다. 지금이 전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조직당에서 준비한 거 다 올렸잖아요. 예. 그거 우리 법사위 합의하고 통과가- 예, 빨리 이거 좀 해야 가야 됩니다. 돼요. 그럼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2월달에 특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 그 검찰 개혁을 위한 법을 우리가 상정시키고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예를 들면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이 민주당이 조혁당이 이제 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것이 실체적으로 당연히. 다가오잖아요. 너무 멋지십니다. 그게 조혁당의 존재 이유고요. 민주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가장 큰 가오가 뭡니까? 검찰 교육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이제라도 우리가 손잡고 해야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게 조국 대표의 뜻이고 예.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뜻이고 그게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뜻이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선택하려고 지금부터 한번 해달라고. 달려봐야 하는데 첫 번째 터뜨릴 단독 보도 신용환 교수님 준비하셨죠? 저도 알고 있는 내용 같이 우리가 소문에 소문을 만들어서 아까 예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공개 한번 해보시죠. 아니 최근에 이제 김건희 이 근황을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강덕구 의원님 그 한남동 공관에 애완견, 애완묘 몇 마리나 기를 것 같습니까? 저는 적어도 한 7마리, 8마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18마리입니다. 헐? 와, 적어도 예. 네. 적어도 예. 18마리. 18마리라고 저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완전 동물원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네. 물론 그 입양하고 이런 것들을 유기견, 뭐 유기묘 이런 저기들을 이제 입양하고 많이 한 거죠. 그 자체를 뭐 나쁘다, 뭐다 말을 할 수는 평가할 수는 없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윤석열 그 공간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가장 좋아하는 걸 그 애완견 중에서 다 토리라고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네. 대표견. 예,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토리가 아니랍니다. 이름은 가장 그 윤석열을 잘 따르고 하는 게 바로 유기견 입양했던 비숑 써니입니다. 이름이 써니. 예, 써니.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써니가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뭐 짠하기도 하죠. 애완 반려동물 기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써니가 예. 이제 밥도 잘 안 먹고 계속 이제 좀 아프기도 하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완견, 애완묘 등등과 함께 김건희가 이제 나름 잘 지내고 있다는 건데 그 써니 굉장히 이제 가장 잘 따르고 좋아했던 써니 그럼 어떻게 하죠? 구치소에 있는데. 이야. 근데 신 변호사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구치소에 변호사가 접견 가잖아요. 그러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하고. 네. 그때 걔나 고양이 데려갈 수 있어요? 아니 그 들어갈 때 일단 신분증을 다 맡기고 들어가고요. 예. 들어갈 때 일단 몸 자체를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예. 저희는 뭐 몸수색까지 받진 않지만 그래도 소지품 같은 건 다 한 번은 스크린을 좀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저는 데리고 들어가는 한 번도 못 받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데 지금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좀 상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 그러면은 본 적도 없고. 규정이 없다는 것은 네. 데리고 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 저 그러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들어갈 없는 수가 안 없다. 예,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제 너무나 머리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런 일이 그럼 일어나지 않았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뭐 소문에 따르면 알 수는 없죠. 소문이라면 또 명예훼손 된다며. 아니까 제보에 따르면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어찌 됐든 간에 예. 난 뭐 못 믿겠다는 취지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예. 뭐 지금 뭐 그 안에 써니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일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변호사님의 판단이고 통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도 불가능하다는 뭐 거죠. 어떻게 감히 사람도 지금 일반 면회하기 어려운 와중에 개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자, 혹시 고모수님이 정치인이면 몰라도 자, 고모수님이 애완동물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아하. 개사랑도 뭐 굴하다 이런 말씀. 경호차에 싣고 다니나 까치님 이렇게 주셨고 이게 전혀 없는 사실을 누가 소설로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제보가 있었겠죠. 뭐 개처럼 보이는 뭐 쿠션 같은 걸 가지고 누가 들어가. 아니 그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면회 가고 쿠션도 안 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제가 요즘에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창 검찰 출입할 때는 이 특별면회가 횡행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교정국은 자기들 수하야 수하. 그래서 제가 대검에 있을 때 어떤 걸 많이 봤냐면 지난번에 그래서 그 특별면회가 검사들 뒷돈 챙기는 창구다라고까지 얘기했었던 건데 그 매일 죄송합니다. 경제신문들 많이 있잖아. 아니, 매일경제 아니고요. 경제신문들 많이 있는데 거기서 주로 이제 자기네 사주나 사주 뭐 친척들 특별면회를 검사들한테 민원해가지고 지켜주는 게 비일비재 매일 들려 전화하는 게 그렇게 되면은
특별 면회라는 거 일반 면회랑 달라가지고요. 제3의 장소에서 편하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최소한 20일 동안 윤석열은 70회 접견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다 특별 면회 수준으로 그냥 뭐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안락 의자 앉아서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럴 수 있는 사적 사무실 같은 공간일 텐데 그렇다면은 맘만 먹으면은 하루에 3번, 4번 특별 면회를 하고 있는데 강아지가 들어갔다 나온들 뭐 더 심한 게 뭐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감옥이냐 아니면은 구치소가 집무실이냐 거기다가 좋아하는 애완 동물까지 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야 이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좀 진상을 밝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황당한 구조물들이 한번 가셔서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사실은 그 옛날에는 국회의원들이 특별면회가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특별면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직 대통령과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을 몇 번 만났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분들은 다 이 영상 촬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만약에 이건 도저히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야말로 권력 남용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사실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회 대장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혹시 뭐 써니 적고 애완견 등록번호 적고 들어갔는지. 아니 제가 그래서 국회 법사위원 한 분한테 국회의원한테 한번 이거는 파악을 해봐야 한다. 이게 경호처에서 무조건 윤석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없으면 규정 위반인데 자 있다 그럼 있으면 밝혀라. 아니 내일 저희 의원실에서요 예. 당장 자료 요구를 해보고 네. 예. 그게 아유, 네. 네. 끝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자료 요구를 꼭 좀 하셔가지고 예. 야 그 정도로 구치소 생활을 한다. 뭐 설마 개가 들어갔겠습니까? 아, 진짜 개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아니 그러니까 개가 들어갔겠냐 하지만 사람도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골치 아픈 이야기인데. 갑자기 짜증이 확 나네. 예? 저는 우리 조국 대표님 가시고 나서 예. 면회를 아직 못 갔어요. 당신께서 이제 책 쓰시겠다고 예. 당무에 집중해 달라는 뭐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또 어쨌든 면회가 이제 기결수가 되고 나면 이제 회수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법 지키고 사느라 우리는 면회도 뭐 보고 싶어도 참고 이렇게 사는데 특별면회가 가능한가요? 예, 가능은 한데 그거는 이제 거기서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면회 한 달에 한 번 일반인은 그 다음에 변호사 접견은 이제 자유롭게 가능하고, 이루어지니까. 근데 기결수가 되고 나면 이제 변호사 접견을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기결수는 변호사 접견에 제한이 크게 없는데 기결수는 이제 제한이 되죠. 그러니까요. 야 이런 와중에도 정말 스픽스를 열심히 봐주시는 마음 하나님 구독 좋아요도 누르자고 하시고 변영자 선생님도 와 스픽스 끝까지 봐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은더동님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참나무님 기왕에 말씀 주셔서 구독 좋아요 하신다 하시니까요.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여유 있으면 강덕구TV도 같이 눌러주십시오. 제가 윤석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소문이다, 제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 헌법재판소에 심리가 열리는데 왔다가 가버렸어요. 거기다가 또 변호인단도 중간에 하다가 나가버린 거죠. 야 이거 뭐냐. 그러면은 멋대로 해도 아무도 제지할 수 없다. 이거 지금 양해해주면 됩니까? 내란범한테? 지금 명분 쌓기죠. 오늘 사실 떼쓴 주된 이유는 이미 합의된 내용이야. 검찰 수사 진술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라고 다름 아닌 주심 정영식 그 재판관님께서 직접 이거는 우리가 특수한 경우 이거는 형사 법정이 아니라 이 징계를 위한 공무원 징계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검찰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 검찰의 보고서잖아요. 네. 그리고 정부가 사실상 헌법적으로 파이어 해임시키는 거니까 인용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어. 그 만장일치로 그거를 평의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8명이. 근데 그거를 이미 4차인가 그때 합의를 해놓고 4차 빌렸대. 오늘 와가지고 아 이거 안 된다 떼써버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제압해버렸죠 재판장이. 그러니까 뛰쳐나간 겁니다. 어떻게 저도 혹시 뭐 재판 받고 이럴 때 그 재판관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우기면
가중처벌 받죠. 봐줍니까? 그러니까 이해해주나? 정말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예. 뭐 재판장하고 그렇게 감정 세워서 싸우고 이런 사람은 없고요. 또 예. 재판부에 건의라는 게 있으니까요. 아까 우리 이상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법조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을 이제 탄핵심판에 준용한다. 근데 정영식 재판관의 설명은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하고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준용은 하죠. 근데 준용하는데 성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준용하는 거고 지금 그 아까 그 대통령 피청구인 측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형사소송법에서 증거를 다루듯이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사법정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고 헌법재판은 말 그대로 그 직에 대해서 그 직을 뺏을 거냐 유지시킬 거냐 결국에는 요건 자체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만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뭐 형사의 전문법칙 개정된 거 왜 형사소송법 2020년도에 개정됐는데 왜 그거대로 안 하냐 그런 주장은 말 그대로 본인들의 그냥 주장일 뿐이지 헌법재판소는 우린 탄핵 부분만 보겠다는 것이고 그게 탄핵 심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떼부리고 같은 말 또 하게 만들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퇴장하고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 대통령한테 불이익 가는 거예요. 헌재가 잘 몰랐네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을 윤 측은 승질에 반하지 않는 한으로 해석하고. 자, 그러면 20일 날 마지막에 이제 변론 기일 마지막 날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또 갑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오늘 있었던 그 기일에서 예. 사실상의 그런 최후 변론 비슷하게 일단 듣는 거고 예. 이제 10차 변론 기일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증인 신문까지 지금 잡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판부의 이제 소송 지휘인데 마지막 날에 그냥 그 최후 진술까지 다 듣는다고 하면은 그날 결심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증인 신문을 이제 늦게까지 하니까 그렇다면 뭐 통상의 경우에는 한 번 더 잡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최소한 10차 내지는 11차에서는 끝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2월달 말에는 이제 반드시 끝날 것으로 절차상으로 한번 여쭤보면 자 그러면은 마지막 정인 신문을 하고 거기에서 평일을 열어서 오늘 요거를 결심으로 합시다 맙시다라고 바로 결정을 합니까? 이제 평일을 미리 하죠. 미리 그러니까 평일을 해놓고 미리 그러면 해놓고 결심을 할지 말지는 그렇죠. 이미 결정하고 들어올 때 들어오는 거죠. 하고 예. 들어오는 그렇죠. 것이니 예. 그러면은 이제 헌법재판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마지막 결심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정인신문을 근데 받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마 피청구인 측에서는 반발을 100% 할 겁니다. 아. 그래서 해서 막 이견이 없으면 이제 그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도 되는데 네. 이 소송 지휘의 영역이니까요. 뭐 법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또 피청구인 측에서 우리는 최후 변론 또 한번 미리 준비 못했다. 뭐 또 끝까지 기회 달라 이러면 아마 그러면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그럼 그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되겠죠. 해서 그냥 마무리하는 식으로 좀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갈 자, 거예요. 요거는 하나만 따지고 갑시다. 문영배 지금 직무대행 집 앞에서 지금 데모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의 어떤 그 기관의 장이든 재판관이든 판사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원래 집회 신고를 하면 그냥 해줍니까? 아니 기본적인 집회 신고를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 아파트 앞에 이제 확성기를 틀고 대형 이제 소리 나니까 다 예. 불법 집회죠 결국은. 소음 기준도 아마 다 오버가 됐을 거고요. 근데 이게 이분들이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시는 동네 어딘지 아시잖아요. 거기는 아마 거주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소위 말해서 이제 전통 보수층들이 예, 예. 사시는 동네죠. 거기 가서 자기들이 이렇게 소위 난장을 죽이면 전통적으로 그래도 보수 성향에 있던 분들조차도 이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아마 굉장히 멀어질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저 문제는 다른 어떤 이제 공개적 장소에서 집회하는 것과 달리 개인 집 앞에서 저렇게 집회하는 거 있잖아요. 저거는 진짜 어떻게 막 때리찌개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 파렴치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윤석열 집 앞에서 저러다가 바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 법적인. 아니 윤석열 집 앞이라는 것은 지금 그 옛날 한남동 검찰정장 그때.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재밌는 거는 저기 요즘 안 산대요. 문대행이 아하. 관리사무소에서 밝혔어요. 네. 여기 입주자 명단에 없다고. 근데 이것도 음모다. 자 그래서 이제 라면 안 믿는답니다. 계속 안 산다는데 아니, 거기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강 의원님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지금 뭐 사모님하고 가족들 살고 있는 집 앞에서 데모를 한다. 이거를 지금 집회 자유 때문에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사생활 문제하고 바로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형식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집회 신고를 해서 그러는 경우가 있고요.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만약 그랬다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죠. 근데 집회 신고를 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신 교수님 말씀대로 그거는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자해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론도 그렇고 또 예를 들면 그 동네 사시는 시민들도 그렇고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저는 지금 윤석열 일당들이 보여주는 또 윤석열 지지 세력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반민주적, 반헌법적 지금 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윤석열의 모습이다. 뭐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것을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거나 전 윤석열 탄핵 인용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동시에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아야 되는 게 이제 서울 경찰일 텐데 예. 지금 서울 경찰 오늘 보셨다시피 뭐 국회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청장이 직무대행이 그런 걸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하여튼 안 좋은 게 계속 지금 반복이고 또 누적적으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이게 보면은 그 강덕호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게 검찰하고 똑같은 행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보면 방송에 보니까 뭐 집회 주최자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집회 신고는 한 것 같고요. 뭐 그 정도는 애들이 생각해서 할 텐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웃이다. 이웃 평판을 나쁘게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난리를 치고 뭐 보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붙잡고 또 막 얘기를 하거든요. 문영배에 뭐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은 이웃을 괴롭힌다는 게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수단을 신성시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을 다 괴롭히잖아요. 이 검찰들이 하는 짓들이 똑같은 그런 행태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저는 이제 법이라는 게 이게 이제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는 구역까지 만약 집회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동네 이제 평판을 나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잔인하다. 또는 인간한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공적 공간도 아니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영배 그 대행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평생을 매우 어렵게 살면서 오로지 한 길만 그리고 매우 바른 길을 살아왔던 사람이 어떻게 동창회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음란물 올라왔던 그 음란물 본 사람으로 매도하는 행위. 이거는 이 인격적 모독은 참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그 집 앞에 가서 데모를 하는 저 새끼들이 인간이야라는 생각이 저는 근본적으로 드는 것이 너희가 살다가 언젠가 그 일을 당할 수도 있다. 너가 안 당하면 네 가족이 당할 수 있고 네 자식도 당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나도 똑같은 그 위치에서 비판을 할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할 때 당신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저런 행동을 하겠느냐. 거기에 좋다고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니 하나님 믿는 놈 그놈들밖에 없냐고 세상에는. 그렇게 팔아가면서 코인 발휘하고 돈벌이하고 상대를 정말로 음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매장을 지키려고 하는 저 정말 잔인한 행위를 용서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제 그 혐오하는 사람에 대해서 히체이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법안을 만들자고 얼마 전에 인터뷰하니까 김남근 변호사가 김남근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할 때 저는 꼭 사생활이 보호된 구역 안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저는 엄격하게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하십시오. 이 자리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예, 거기 거의 뭐 1년 이상 계속 그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갖고 예를 들면 그 거리를 좀 더 뒤로 후퇴시켜 놨잖아요. 근데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정수 교사가 그 부분 때문에 뭐 병원도 갔다 오고 아주 그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놈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거기 직접 가보시면 정말 말도 못합니다. 제가 거기서 싸우다가 고발당했거든요. 어쨌든 매국 좀비라고 표현을 요즘 하고 있는데 저들은 설득과 교화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국민으로서 너무 힘들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제 좀 넘기겠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오늘 논쟁은요. 부성찬 의원이 했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누가 전쟁을 유발했는지 얼마나 흥분했는지 부성찬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오늘
취재한 내용 여러분들께 폭로하겠습니다. 군사작전을 전투용 부족한 판정을 받은 전투용 전력을 군사작전에 활용할 수 있어요? 다 우리 한국군을 죽이는 거지? 국민을 죽이는 거지? 그래서 규정과 절차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료를 왜 못 내요? 떳떳하잖아요. 아까 헬기 얘기할 때 떳떳했잖아요. 왜 무인기한테는 얘기를 못 해요? 자, 백령도에서 4대 동해 쪽으로 하나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낼까? 참자니까. 그리고 다른 전력 북한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합참 차장 1분만 더 주세요. 열받아서 합참 차장 열받지 말아요. 네, 합참 차장입니다. 다른 전력 북한에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내 얘기 안 국가안보 차원에서 내 군복 입었던 사람으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전쟁 준비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 저게 이제 숙지지 않고 지금 계속 노상훈 수첩에서 나오는 전쟁 유발과 관련된 것이 소문의 꼬리를 물고 여러 지금 제보, 정언, 소문 이런 게 막 나오고 있어서 저거 되게 심각한 얘기네요. 지금 뭐 빨리 지나가서 정리가 안 되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지금 무인기 4개를 지금 보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ROC 군에서 요구하는 그 성능에 미흡해서 군사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훈련용으로만 쓰도록 했는데 그걸 보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 쓰는 거다라는 취지로 지금 화가 난 건데 그 와중에 지금 부성찬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북으로 보낸 무인기 외에 다른 거 보낸 거 있지 않느냐. 전쟁 유발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무인기 외에 다른 걸 또 보냈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뭉게뭉게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게 잦아들지가 않고 네. 그럼 보낸 게 뭐냐? 사람이냐? 뭐 시설이냐? 뭐냐? 추측은 되죠. 예. 아니 그래서 다른 전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다른 전력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전력 보냈지 않았냐고 무인기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예. 안 보이는 거겠죠. 그냥 바다 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잠수함 이런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뭐 눈에 안 보이는 거 하여튼. 와, 육해공 그래서 이게 있지 이제 않습니까? 제가 오늘 취재를 뭐 여러 국회의원들하고 취재를 해보고 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증거가 부족하다. 소문은 있다. 뭐 이 정도는 되는데 그 소문이라는 것도 아무 근거 없이 소설로 누가 쓴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 그러니까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이제 보고 이 내용까지 이야기하면 진영 교수님 너무 위험합니다. 그 당시에 이게 그 비상계엄 선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예를 들어 놀라서 자빠졌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막 이제 남한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진짜 전쟁이야 아니면 그냥 뭐야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다른 전력을 보냈다고 이제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이제 국회의원 나오셨으니까 이거 좀 조사 좀 제대로 하면 안 됩니까? 조사하기가 불가능한가요? 아마 부승찬 의원이 군 출신이잖아요. 예. 군에서 제가 알기에는 한 10여 년 이상 그 장기로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HID 이쪽과 관련된 부서에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북한과의 관계는 상당히 나름대로 정보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 전 누구보다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싶은데 참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있는데 내가 그래도 군에서 누구보다도 내가 이 사항들을 잘 아니까 여기까지 참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부승찬 의원 포함해서 뭐 김병주 의원 군 출신들은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상원 수첩이 전쟁을 일으켜서 북한군의 소행임을 딱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거를 합법화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 증거는 없지만 소문은 있다 정도. 그리고 저 다른 전력이라는 게 뭐냐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다르더라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것에 주목하는 이유는 신 변호사님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게 외환죄, 그 다음에 내란을 일으킨 목적, 그리고 분명히 그 노상원이 김용현한테 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던 이제 이런 것들을 연결해 보면 절대로
소설로 써놓은 게 아니다. 협의한 내용을 정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진상을 밝혀야 한다. 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특검에서도 뭐 외환죄를 넣냐 마냐 뭐 이거 가지고도 한번 옥신각신 했었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 비상계엄이 불법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결국 내란 혐의까지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외환죄라는 것도 사실 이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실 국가에 피해를 입히는 범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나온 정도의 정황 내지는 관련자들의 증언만 놓고도 저는 단정 짓자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수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집에 들어왔는데 막 흙이 거실에 묻어있고 이러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외환죄에 대해서도 무슨 외환이다 뭐 단정 짓자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한 대로 뭐 무인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북한을 도발했던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시각이 좀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우리가 도발을 해도 사실은 응하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쟁을 면한 것이지 사실 북한이 만약에 원래 원칙대로 응했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한반도가 화약고가 됐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좀 차분하게 도대체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북한까지 연루시켜서 어떤 정말 해서는 안 돼. 전쟁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으로 가려고 했던 그것도 하나의 플랜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 내란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제 김성훈이랑 검찰이 꼭꼭 숨기고 있어서 김건희의 존재가 이번에 그 문자 국정원 장관의 문자 외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사실 외환죄를 제대로 수사를 해야 김건희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할 건 다 했어요. 외환죄와 관련해 가지고 무인기 보냈지. ROC도 못 맞추고 군사적으로 쓸 수 없는 물건이라고 판정났는데 무인기 보냈지. 그다음 대북 포사격했지. 심지어 원점 타격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북에 대한 사실상 군사용 실사격인데 그건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거 다 지시가 됐던 걸 확인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더구나 몽골에서 작전이 있었고 우크라이나도 있었는데 이게 실효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어. 그렇다면 지금 노상훈 수첩이 그냥 혼자서 상상이 아니라 긴밀하게 협의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노상훈이 결국은 NLL에서 침범을 유도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ROC 지금 군사적으로 쓸 수 없는 걸 보냈다는 게 바로 100% 증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노출시킨 거죠.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표 나게 그렇죠. 근데 거기서 떨어지게 만든 거야. 그러면 그렇게 모든 노력을 다해서 북한이 우리를 도발해 주길 바랬는데 가장 도발이 용이한 지역이 이미 뭐 그 갈등 상황이 있었던 NLL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NLL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건 포사격 말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를테면 뭐 잠수함 같은 걸 보낸다든가 잠수함 밑에서 위에 있는 걔네 북한의 배를 쏜다든가 그러고 빠져. 그러면 전쟁이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지금 수단을 보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잠수함 문제도 기왕에 우리 부승찬 의원이 운을 떼줬으니까 좀 본격적으로 외환죄 수사를 촉구해서 김건희를 끌어내기 위한 방책으로라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제기할 필요가 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어제 사실 이 내용을 같이 이제 특정한 제보자로부터 유력한 분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오늘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 이 갑자기 제가 국회의원 전화해서 이런 거 있었죠. 소문의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한 말씀해 보시니까 다 입을 꾹 다물어요. 첫 번째 놀라기도 하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것을 군사안보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소문은 들었다고 하는 것 정도.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처음 접했을 때는 거의 확신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취재 과정에서 그걸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사실 장관직으로 이제 국가에 근무를 해보셨잖아요. 신용환 교수님은. 그럼 이거 어떤 식으로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국방부나 또는 이제 그 뭐 방첩, 보안, 국정원 이런 데서는
이런 행위가 있어도 일체 국민들한테 또는 국회에서 밝히지 않습니까? 일단 국가 안보에 대한 거는 뭐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데 하여튼 지금 뭐 그래도 실체적 진실을 조금 알아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거나 하긴 쉽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참석했을 때도 비무장지대 안에 DMZ 안에 저도 이제 DMZ 안에 GP, GOP 근무를 해봐서 이제 잘 알죠. 네. 그 장면을 잠시 어떤 의원님이 이제 보였다가 잠깐 내렸어요, 바로. 왜냐하면 그게 노출됐을 때 혹시 북한과의 어떤 그런 국방상에 또 크게 보면 외교 안보상의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실체적 진실을 알아도 이걸 낱낱이 이제 알 권리를 다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지는 그건 또 변론으로 하고 하여튼 실체적 진실은 저도 분명히 한번 같이 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상원의 수첩에 나오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네네. 검찰이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에요? 본인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든 꼬리를 찾아내야 하는데 수첩은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무엇을 우리가 상상해도 다 상상 이상이었는데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홍장원 수첩 메모 누구 수첩해서 실행 안 된 거 있습니까? 돼서 실패한 건 있어도요. 안 된 거 있어요. 하려다가 이 앞단이 실패하면서 뒤에서 못한 건 있지만 아무도 지금까지 이 노상원 수첩 중에 나온 용어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한번 제 군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네. 해볼게요. 수집소 지금 이러잖아요. 네. 군에서 말하는 수집소가 뭡니까? 영창 화장장입니다. 화장장. 자, 혈리가 두 군데 있습니다. 가평혈리. 우리 저 수기사 있는 그 가평혈리가 있고 여기는 이거서 말하는 노상원이 써놓은 거는 인제혈리입니다. 위쪽에. 인제혈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군편제가 좀 바뀌어서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3군단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옛날 군수지원사령부, 군수사령부 산하에서 각 군단별로 관리를 하던 즉 수집이라는 건 폐기물, 폐자재, 사람으로 치면 이제 사망한 예를 들어서 국립묘지나 이런 데를 보내기 전에 화장하고 할 때 그 모으는 걸 수집이라고 하고 화장장 수집소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끔찍한 말이에요. 아무도 그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얘들은 이런 것들을 버젓이 써놓고 다 실행을 앞단에 한 건 한 거고 뒤에 하려다 앞단이 막히는 바람에 못한 건 있어도 상상 속에 그친 건 단 하나도 없다.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수사할 거냐 문제는 또 이제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뭐 경찰이든 검찰이 하든 특검으로 하든 이제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충격을 받고 놀라야 하는데 여전히 설마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고 윤석열이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절대 그런 일 없다. 김건희는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의혹 제기를 하는데 의혹 제기하면 고발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욱더 진실을 밝혀보자고 이제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알려야 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조금 너무나 큰 충격들이 연달아서 오면은 이 뇌가 보호 기제를 작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덤덤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원래 저런 놈들이었으니까라는 것에 좀 익숙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그 보수가 이렇게 정권을 잡고 나면 국민들을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는 것에 의해서 자꾸 둔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회나 이런 데서 이제 다양한 이제 고민들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산적한 문제점들 중에 어떤 것을 지금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하면은 혹시나 전선이 흐트러지지는 않는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국민들만 힘든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이제 대선 국민으로 이미 넘어갔다. 오늘 그 우리 전영 교수님이 또 우리 속보도 같이 전했지만, 네. 자, 용산 대통령실에 있던 당에서 파견 나간 인력이 20명이 지금 돌아와 버렸고 이제 대선 국면이다. 그리고 내란이든 외환이든 이건 다 교통령이 됐고 마흔역 재판관 임명 여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갔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국민들이 더 관심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대선은 거의 뭐 피할 수 없는 이제 예. 앞으로 발생할 일이고
이제 곧 뭐 파면 이후에 바로 이제 조기 대선 모드로 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선을 앞두면 사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움직임들이 더 나올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네. 앞으로 근데 더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좀 제한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대선에 맞추는 여러 가지 네. 후보들의 또 움직임도 있고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선에 가면 갈수록 본인들의 이런 불리함을 더 이제 자각하면서 조금 더 지금과 같은 이런 좀 무리한 행동들 더 많이 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대선을 앞두고는 좀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대선 과정 냉정하게 예. 보면 여론조사상으로는요 이미 대선은 시작됐다. 뭐 예.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뭐 또 여러 후보들 얘기들 여론조사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근데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민주당이 좀 앞서기 시작했지만 지금 여론조사 흐름은 이미 윤석열은 없어지고요. 대선 누구 어떤 정당, 대선 누구 이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선의 흐름은 이미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수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소위 국민을 포함해서 국민들도 이미 윤석열은 정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압니다. 언제 어떻게 손절할 거냐.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권성동이랑 권영세가 저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오세훈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소위 말하는 그 강성 보수 지지층들 예. 우익 강성 지지자들 이 사람들을 국힘에서 제어가 가능하냐?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명태균 게이트가 나오고 또 김문수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예를 들면 정강훈 쪽 포함해서 뭐 손보영 포함해서 그리고 강성 지지층 포함해서 나름대로 결집 가면 저는 오세훈과 김문수 이럴 때 김문수가 의외로 단단할 수도 있다고 저는 뭐 이 자리에서 단언을 드렸지만 이 룰과 시간으로는 100% 김문수 후보가 된다라고 저는 단언을 드렸습니다. 오 시장님은 제가 농담 드리면 명태균 씨한테 맡겨놔도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에 2번 만나고 안 만났다고 딱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2021년 3월 14일 날 안철수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조사한 여론조사를 본인이 홍보를 한 것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 진실은 나온다. 자, 그러면 김문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좀 뭐 한동훈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김문수가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사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의기초심하거나 또는 무슨 뭐 자포자기다 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길을 열어준 것도 국민들이고 국민들께서 매의 눈으로 좀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국민을 믿지 않으면 민주 세력은 믿을 게 없지 않습니까? 헌법이 위헌받는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 국민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내란 종식 구도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무슨 외연 확장이니 무슨 뭐 유화책이 필요하다니 있던 개소리들을 하는 뭐 수박 일파들이 있는데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거는 뭐 다른 의원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지만 적어도 우리 중심에서는 내란 종식 걸고 가야 그나마 김문수 깨끗하게 보낼 수 있다. 자, 어쨌든 대선 국민으로 전환되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취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계시니까 하나만 마치기 전에 의원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다들 지금 그 김건희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궁금해하잖아요. 하나 분명한 건 엊그제 이제 복지부 장관하는 조기용 장관이 이 조태용으로부터 문서를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조기용 장관하고는 조기용 장관이 복지부 장관 되고 일을 잘하고 못하고 능력은 변론으로 하고요. 제가 4개월 동안 같은 사무실에 같이 일을 한 거예요. 대선 기간 내내. 조기용이라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걸 거짓말하거나 이러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기재부에서 예산 담당을 오래 했던 사람이고요. 그렇게 보면 저는 100% 그건 조기용 장관 말이 맞다. 조태용 씨가 거짓이다. 자, 그럼 계속 지금 조태용 씨가 거짓한 건 봤잖아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폰에 대한 기록을 통신사에 받아서 제출하다가 이제 이게 황당하게 나온 거잖아요.
국회 측 소추인단 분들은 거기에 찍힌 시간을 볼 수 있을 거거든요. 2024년 12월 2일 날 명태균 씨 변호인인 남상권 씨가 나와서 폰을 민주당에도 줄 수 있고 시민단체에도 줄 수 있고 등등의 발언을 한 게 약 19시 경입니다. 7시쯤. 예, 19시 경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조태용 씨한테 보낸 문자의 시간이 19시 근처 그 뒤로 있다 그러면 저는 100% 명태균 씨 거 그 폰 이거 못 뺏어오느냐. 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홍장원 씨가 자승스님 입적했을 때 소신 공약했을 때 국정원 요원들 70여 명이 가서 뭔가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군 성일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때 예. 윤석열, 대공- 김건희 입장에서는 대공령이 일종의 맛을 본 거잖아요. 야 이렇게 밤늦게 뭐 새벽에 저기를 해도 다 국정원 요원들이 가서 뭔가를 일을 해요. 미션을 수행해. 만약에 7시 그 19시 근처였다 그러면 그거 못 뺏어옵니까? 애 메시지일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전이라 그러면 다른 내용일 것이다. 명태균 씨 외에 다른 내용일 수도 있다. 그런데 19시 직후다. 그 뒤다라고 하면 저는 99.9 명태균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가 확실한 트리거다. 김건희와 직결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을 꼭 한번 국회 저도 소추위원들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조태용 그 시간은 비아폰에 대해서 기록은 지금 이제 그 탄핵 청구인단 쪽에서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증거로 제출된 그들이 거예요. 제출한 걸 그 보면 시간이 나오니까 시간이 써 시간까지는 있잖아요. 그럼 네. 이미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물어보면 시간 바로 체크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거는요. 저희들이- 변호인단이 가지고 있을 저희들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것도 다음 주에 네네 한번 나올 때 꼭 아니 얘기하겠습니다. 나와서 근데 이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아주 그 정말로 대단한 지금 접근과 상상력을 발휘해 우리 신 주셨습니다. 교수님이랑 저랑 오늘 여러 가지로 좀 공감 통하는 게 있는데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퀘스천 계속하면서 왜 윤석열이 저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결국 저도 이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전화 이거다. 가정사. 그래서 예, 예. 알겠습니다. 명태균 폰과 김건희의 관계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에 보낸 문자의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저도 마지막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명태균 씨의 부인이 누구신지 아시죠? 이성은 씨. 저에게 매일 이틀 연속 문자 와서 상당히 저를 욕하고 있습니다. 강희경 국장이 기소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어떠냐는 식으로 저한테 참 묻고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하지 말자고 제가 문자 보냈는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오해를 받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들 열심히 달려가면서 진실 하나라도 더 밝히면서 할 거고요. 또 예고를 해드리면 내일 6시 10분에 저희들 긴급 편성으로 강희경 국장과 제가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국장이 지금 현재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본인의 심경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겠다고 했는데 내일 6시 10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조역당의 우리 항명필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용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셋이 합치면 국민의힘 누가 나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시작은 역전의 용사들 오늘 함께 해주신 5천 명부터 시작됩니다. 와, 너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